네, 후보님. 지금 예.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보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예, 내란까지 저지르고도 국민에게 반성조차 안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고의적으로 오히려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의 권력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통치권을 통해서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국회에 총뿌리를 겨눴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조차도 황제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8개월 동안 영치금이 총 12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현직 대통령 연봉의 4.6배나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영치금을 12억 원 이상을 걷어가지고 이걸 거의 다 전액을 다 출금해가지고 또 개인 계좌로 옮겨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치금 제도라고 하는 걸 좀 들여다봤어요. 사실 영치금이라는 게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뭐 소소한 간식 사 먹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게 8개월 동안에 12억 원을 모은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불법 기부금일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세히 보니까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영치금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계좌에 모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초과가 되면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만 원 초과되면 개인 계좌를 개설해서 옆에 계좌로 계속 돈을 모금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영치금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12억이 필요할 리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 이건 윤석열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 350회에 이 정도의 돈을 모았는데요.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서 그에 대해서 세탁의 용도로 돈을 우회적으로 영치금으로 매덕을 챙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치금에 대한 기부 경로를 좀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지 불법 기부금으로 악용되고 범죄에 쓰여지고 내란 수개가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대통령에 있을 때보다도 4-5배나 많은 이 정도가 되면 소득이지 영치금으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관부처하고 좀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개선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구치소 접견실 같은 경우도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319일 동안에 접견이 538회예요. 하루 평균 1.7회 했어요. 제가 로펌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좀 이렇게 고위층 중에 감옥에 가시면 외로우시니까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쉬시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전담하는 변호사도 있대요. 접견만 전담해주는 이걸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좌 같은 경우에 400만 원 초과하면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초과된 데는 돌려주고 기부 경로를 좀 명확히 하고 별도 계좌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접견실 접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변호실 접견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요. 혼자 하루에 2-3번씩 많은 날은 접견실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데 국민에게 총뿌리를 거는 자가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가장 중형을 저지른 자가 최고의 의존을 받으면서 이게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뭘 알고 있냐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구치소에 있을 때 매일같이 몸이 아프다라는 핑계로 인근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물리치료 받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길래 국민을 상대로 온갖 사기와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일반 국민들은 누릴 수 없는 이런 특전을 누리고 있는데 왜 정부가 그동안 이걸 가만히 뒀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총리가 되시면 법무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을 상대로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고의 형에 다운 처우를 받게 해야지 이건 정말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안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 수용시설 내 영치금이나 또 접견 제도에 관련돼서 좀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내용들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도 개선이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국민의 시선의 사각지대에 그동안에 있다 보니까 아마 알게 모르게 그 사이에 범죄자들에 의해서도 악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총리실에서 했던 건데 지금 내란에 동조했던 고위공직자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에 보니까 징계가 89건, 주의 경고 82건, 수사 의뢰가 1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정보 보호란 이유로 이 관련된 내역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란에 동조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분들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징계 조치나 수사 의뢰 조치가 이루어졌을 텐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내란에 동조했는지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공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오히려 공직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어떤 선출직 공직자가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의 선리가 분명해야 공무원들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선 거절할 명분이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거는 헌정 질서 자체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협력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저는 후보님 총리가 되시면 관련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경각심을 높이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본 공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만도 여러 명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또는 지난 정권에 의해서 부당한 수사 의뢰로 해서 고통받았던 공직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내란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하는 모양새는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보기를 정확하게 보여야 이후에 우리 젊은 공직자들 같은 경우가 당당하게 불법적 지시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저는 응할 수 없다라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 이 관련해서 12.3 내란 관련 조사 이 정부 기록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개를 해주시고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명확히 또 국회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네, 일단 내용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계와 수사 등의 그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 절차들을 좀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과 또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검토할 부분들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진짜 최고의 선진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란이라고 이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민주 헌정 질서를 당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아주 절대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 후보께서도 총리가 되시면 각별한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시스템들을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주시면 이것이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살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